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내년은 해병 몇 기냐? 감히 어디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이 썩어 빠진 세상 물정 모르는 아줌마 주제에 거친 욕설과 함께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제3의 병사단 일명 흑룡부대 훈련장을 뒤덮은 흙먼지 속에서 박성진 대령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붉은색 바탕에 황금색 대나무 잎 3개가 선명하게 박힌 대령 계급장은 그의 어깨 위에서 번득이며 그의 오만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숨죽인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그의 도끼 어린 시선이 향한 곳에는 힘없는 민간인 복장의 여인이 서 있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강철 같은 눈빛은 20살 패기 넘치는 장교처럼 살아있었다. 그녀의 차림은 부대 정문의 삼엄한 분위기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 대한민국 해병대 흑룡부대라고. 여자 따위가 함부로 발들릴 곳이 아니라는 말이다. 박 대령은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여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의 굵고 우렁찬 목소리는 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그 자신감 너머에 맹목적인 권위의식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병사들은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대령에 대한 불만과 함께 민간인 여인에 대한 동정심이 어스름하게 피어올랐다. 이 훈련장이 흙먼지로만 뒤덮인 것이 아니라 박 대령의 썩어빠진 오만으로도 가득 차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여인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응수했다. 실례했습니다. 부대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부대장? 우리 부대장은 너 같은 아줌마랑 약속 같은 거 안 잡아. 착각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소리는 개밥이나 줘라. 그의 말투는 투박하고 무례했으며 대령이라는 자신의 계급이 곧 절대적인 권위임을 맹신하는 듯 했다. 여인은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분명 팔시에. 박 대령은 손을 휘저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민원인가 보지. 여긴 민원 접수하는 데가 아니야. 포항시청으로 가. 여기가 시청 안방인 줄 아나.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민원인이 아닙니다. 박 대령은 팔짱을 끼며 비웃었다. 그럼 뭔데? 아줌마가 여기 무슨 볼일이 있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여자들 얼씬도 못하게 한다. 해병대 기강이 우스워 보여? 여인은 작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려 했지만 박 대령은 그것마저 막아섰다. 볼 것도 없어. 여기 민간인 출입 금지라고. 몰라? 나 대령이야, 대령. 알아들어? 내가 이 부대 보급 부대장이고 30년 넘게 군 생활했어. 규정이 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정문 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젊은 헌병 이병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대령님, 그래도 신분 확인은? 박 대령은 헌병을 노려봤다. 내가 확인했다니까. 이 아줌마 그냥 길 잃은 거야. 빨리 돌려보내. 얼른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헌병 이병은 대령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훈련병 티를 겨우 벗어난 그의 애된 얼굴에는 명령에 대한 복종과 함께 여인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다. 여인은 잠시 박 대령을 말없이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고요했다. 그 안에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관조적인 시선만이 감돌았다. 그리고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나 봅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정문을 벗어났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평범해 보였다.
박 대령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정문 근처에 서 있던 신병 몇 명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맞지? 요즘 사람들은 군대를 우습게 봐. 여자들은 특히 더해. 규정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들어오려고 하지. 어휴, 한숨만 나온다. 한 신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령님, 그런데 저분이 정말 약속이 있으셨던 거 아닐까요? 박 대령은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최재혁 사단장님이 저런 아줌마랑 약속을 왜 잡아? 내가 일정 다 아는데 그런 거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는 다시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가 딱 잘라서 거절했어. 이게 군대야. 원칙과 규정이 중요한 거라고. 군대 기강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세우는 거야. 신병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군대의 복잡한 속내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대령의 말에 순종할 뿐이었다. 박 대령의 뇌리에는 이 작은 여인의 존재가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군대의 엄격한 규율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민간인 중 하나일 뿐이었다. 특히 여성은 더욱 그러했다. 그는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수없이 많은 여성들을 보고 겪었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을 존중해야 할 동등한 존재로 인식한 적이 없었다. 여성은 감정적이고 나약하며 군대라는 냉철한 조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편견은 그의 군 생활 내내 견고한 성체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체는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에 의해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쫓아낸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 땅의 모든 해병들을 압도하는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강채린 사령관. 그녀의 발걸음은 지금 흑룡 부대를 향한 조용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박성진 대령의 오만함이 그를 불태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정문을 벗어나 포항 시내의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든 강채린 사령관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흥미롭군. 역시 소문대로군.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몇 번 터치했다. 화면에는 흑룡부대 내부의 상세 지도가 나타났다. 그녀의 시선은 정문에서 벗어나 부대 후문 쪽으로 향했다. 정면 돌파가 통하지 않을 때는 우회하는 법도 배워야지. 그녀는 피식 웃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 걸음은 가벼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엿보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부대 후문이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다. 그녀는 오늘 이곳에서 반드시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바로잡고자 하는 것을 바로잡을 작정이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자 해병대 53기 선배로서의 굳건한 의지가 그녀의 작은 체구에 가득 담겨 있었다.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 흑룡부대 후문은 그녀의 조용한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방문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흑룡부대 30년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었다. 포항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지만 강채린 사령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정문에서 겪었던 모욕은 그녀의 내면에서 차가운 결의로 단단하게 굳어졌다. 박성진 대령의 오만은 단순한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흑룡부대라는 거대한 조직 깊숙이 뿌리내린 썩어빠진 병폐의 명확한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민간인 아줌마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심판할 심판관의 시선으로 부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후문은 정문만큼 삼엄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헌병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수행 중위인 김도훈 중위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젊은 김중위는 강채린 사령관을 발견하자마자 바싹 긴장하며 경례를 올렸다. 사령관님,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강채린 사령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별일 없었나? 김중희는 고개를 저었다. 네, 사령관님 지시대로 미리 도착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채린 사령관은 후문을 통해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부대 곳곳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정문을 통해 들어왔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작은 디테일들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오래된 건물 외벽, 낡은 훈련 장비들, 그리고 훈련장 한 구석에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들. 그녀의 뇌리에는 이미 이 부대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빠르게 스캔되고 분석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감찰을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녀의 걸음은 이제 부대 깊숙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진정한 감찰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에너지가 부대 전체를 감싸는 듯 했다. 모든 것이 변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그녀 강채린 사령관이 서 있었다. 오전 9시 흑룡부대 훈련장에는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포항의 거친 바람이 흙먼지를 흩날리며 병사들의 눈을 따갑게 했다.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들이 완전 군장을 한 채 구보 훈련에 한창이었다. 훈련을 감독하는 교관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저렁저렁 울렸다. 똑바로 안 뛰어. 이병 이준호. 자세 불량. 밤새도록 뛰고 싶어. 신병들 사이에서 유독 뒤처지는 병사가 있었다. 이준호 이병이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무거운 군장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침에 박성진 대령에게 쫓겨났던 바로 그 여인, 강채린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훈련장 한편에 서서 신병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흙먼지 속에서 마치 한 폭의 정물화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강채린 사령관은 이준호 이병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호흡이 너무 짧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봐. 무릎은 너무 높이 들지 말고 보폭을 조금만 줄여. 이준호 이병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가 시키는 대로 호흡법을 바꾸고 자세를 교정했다. 놀랍게도 거칠던 숨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실망감 대신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올랐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교관들과 조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자세가 좋아졌는데? 저분 누구시지? 민간인 같은데? 바로 그때 박성진 대령이 훈련장에 나타났다. 그의 등장과 함께 훈련장에는 또다시 억압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강채린 사령관을 발견하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아까 그 아줌마. 여긴 또 어떻게 들어온 거야? 끈질기기는. 여기가 자기 안방인 줄 아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과 함께 경멸이 묻어났다. 강채린 사령관은 차분하게 답했다. 후문이 열려 있더군요. 박 대령은 버럭 화를 냈다. 뭐? 경비가 왜 이래? 싹 다 영창 보내버릴라. 아무튼 아줌마 여기서 훈련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군대 기강이 우스워 보여. 주변에 있던 교관들이 속삭였다. 대령님, 그런데 저분 움직임이나 조언하는 걸 보니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호 이병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그냥 우연이야, 우연. 운동 좀 했나 보지. 여자가 군대를 뭘 안다고. 다 헛소리 짓거리는 거야.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다는 듯 신병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자,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 잘 봐. 팔굽혀펴기 50개 실시한다. 신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박 대령은 위풍당당하게 자세를 잡았다. 하나, 둘, 셋. 하지만 그의 구령은 5을 넘기지 못하고 헐떡임으로 바뀌었다.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은 금세 새빨개졌다. 그는 헉헉거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흠.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컨디션이 영 안 좋네. 훈련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신병들은 웃음을 참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박 대령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비웃음이 어렴풋이 번졌다. 강채린 사령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박 대령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돌아봤다. 뭐? 아줌마가 팔굽혀펴기를? 허허. 좋아. 봐. 10개만 해도 인정해주지. 그 이상 하면 내가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지. 그의 말에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술렁거렸다. 박 대령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강채린 사령관은 천천히 바닥에 엎드려 자세를 잡았다. 그녀의 동작은 마치 오랜 시간 훈련으로 다져진 전문가의 움직임과 같았다. 그리고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속도는 일정했다. 20개, 30개, 40개. 그녀의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완벽한 자세, 정확한 각도, 흐트러짐 없는 리듬. 50개를 채우고 쉼. 그녀는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에는 땀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훈련장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신병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박 대령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졌다. 저 저건 아마 여자들 기준으로 하는 팔굽혀펴기겠지. 옆에 서 있던 한민혁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령님, 저건 해병대 정자세, 그것도 완벽한 자세입니다. 한민혁 대위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 여인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박 대령은 더욱 화를 냈다. 아무튼 민간인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얼른 나가. 그는 이성을 잃고 강채린 사령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나가. 당장 나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강채린 사령관은 살짝 비틀거렸지만 금세 중심을 잡았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장교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김도훈 중위가 다급하게 외쳤다. 대령님, 손을 함부로 하시면. 박 대령은 고함을 질렀다. 왜? 민간인한테 예의 차려야 해? 규정 위반이야, 규정 위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군기 흐트러뜨려. 강채린 사령관은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박 대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대령님, 혹시 팔굽혀펴기 자세를 제대로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허리와 복부의 힘을 이용해야 하는데 대령님은 어깨 힘으로만 하시더군요. 그러니 부상 위험이 큽니다. 해병대 기본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지적이 담겨 있었다.
박 대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내가 30년 군 생활인데 팔굽혀펴기를 몰라? 이런 건방진. 강채린 사령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자세를 봐드리겠습니다. 신병들은 더 이상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박 대령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아줌마가 진짜 당장 나가지 못해. 감히 나에게 훈계를 해? 강채린 사령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훈련장을 벗어났다. 박 대령은 신병들을 향해 씩씩거리며 말했다. 맞지? 요즘 여자들은 군대를 우습게 봐. 자기가 팔굽혀펴기 좀 한다고 설치고 다녀. 쯧쯧. 하지만 신병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채린 사령관의 완벽한 팔굽혀펴기 자세만이 남아 있었다. 흙먼지 속에서도 빛나던 그녀의 움직임, 그리고 그녀의 고요하지만 강렬했던 눈빛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한편 한민혁 대위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서진우 병장이 속삭였다. 대위님, 저 사람 대체 누굽니까?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민혁 대위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설마. 뭔데요? 그러십니까? 한민혁 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 혹시.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너무나 평범한 민간인 복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직감은 끈질기게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절대. 그 시각 강채린 사령관은 부대 안쪽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무언가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박성진 대령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그를 둘러싼 부대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었다. 그녀의 방문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흑룡 부대에 감춰진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흑룡 부대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경호정오가 되자 포항 흑룡 부대 식당은 훈련을 마친 장병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땀과 흙먼지 냄새, 그리고 갓 지은 밥과 국 냄새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만들어냈다. 강채린 사령관은 여전히 평범한 민간인 복장으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소란스러운 식당 안에서 그녀의 존재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 그녀가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으로 다가서는 순간 음식을 나눠주던 50대 중반의 여성이 그녀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10수년째 이 부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미숙 여사였다. 어머, 체리나. 정미숙 여사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름을 황급히 입으로 막았다. 강채린 사령관은 재빨리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쉿, 비밀입니다, 선배님. 정미숙 여사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놀란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강채린 사령관의 식판 위에 다른 병사들보다 갑절은 많은 제육볶음을 올려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긴 어쩐 일이야? 그것도 이런 차림으로? 설마. 사령관님이 직접? 강채린 사령관은 나지막이 답했다. 소문이 좋지 않아서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미숙 여사의 얼굴에 금세 걱정스러운 빛이 감돌았다. 조심해. 여기 박성진이라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인간이 있어. 특히 여자라면 아주 개 보듯이 하니. 어휴. 강채린 사령관은 옅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온 거니까요. 강채린 사령관은 식당 가장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하며 식당 전체의 분위기와 장병들의 표정을 꼼꼼히 살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억눌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식당 음식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에는 미묘한 불균형이 감지되었다. 잠시 후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박성진 대령이 부하 장교 몇 명을 거느리고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가슴을 활짝 펴고 상석으로 걸어갔다. 부하 장교들은 그의 뒤를 따르며 연신 아부를 떨어댔다. 대령님 덕분에 오늘 훈련이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역시 대령님의 카리스마는 최고십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박 대령은 구석에 앉은 강채린 사령관을 발견하고는 또다시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 저 아줌마가 왜 또 여기 있어? 끈질기네 진짜. 스토커야 뭐야. 정미숙 여사가 급히 다가왔다. 대령님, 저분은 제 친구분입니다. 제가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박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친구? 허허.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규정이 뭔지도 몰라. 민간인을 함부로 식당에 들이다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끌어들여? 그는 보란듯이 더 큰 소리로 부하들에게 떠들기 시작했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들은 군대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계급이 뭔지 규율이 뭔지 알 리가 있나? 그냥 감정만 앞세우지. 특히 저런 아줌마들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한민혁 대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대령님, 요즘은 여군들도 전투병과에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에도. 박 대령은 손을 휘저으며 한 대위의 말을 막았다. 닥쳐. 한 대위. 자네 아직 뭘 잘 모르는군. 내가 30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내린 결론이야.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떨어져. 그래서 여군은 행정이나 보급 같은 후방 지원 업무에나 배치해야 하는 거야. 이게 내 30년 경험에서 나온 철칙이라고. 어디 감히 남자 군인들 옆에 붙어서 폼 잡으려고 해. 꼴 사납게. 구석자리에서 강채린 사령관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그의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젓가락에는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다. 그릇 속 제육볶음이 으스러질 듯한 힘이었다. 정미숙 여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채린아, 참기 힘들지? 강채린 사령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선배님. 오히려 재미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아직도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 정미숙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 사람 이 부대 보급 부대장이야. 성격이 원래 저래. 아나무인이라고. 게다가 소문으로는 보급 비리도 엄청나다고 하더군. 병사들 먹을 걸로 장난질 친다는 소문도 돌고. 강채린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한편 다른 테이블에서는 한민혁 대위와 서진우 병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위님, 아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신 거 도대체 뭡니까? 한민혁 대위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스마트폰 화면을 서진우 병장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 여성 3스타 사령관 탄생, 강채린 중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정복을 입은 강채린 중장의 사진이 떠 있었다. 서진우 병장은 사진을 보더니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헐, 이거. 아까 그분 아닙니까? 한민혁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민간인 복장이라 확신이 안 서서. 서진우 병장은 저도 모르게 구석 자리에 앉은 강채린 사령관을 힐끗 쳐다봤다.
사진 속 인물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바로 자신들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한민혁 대위가 급히 서진우 병장의 머리를 눌렀다. 쳐다보지 마. 혹시 정말 그분이시면. 두 사람은 동시에 박성진 대령을 바라봤다. 박 대령은 여전히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이야.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군대는 냉철함이 생명인데 그런 면에서 여자들은 군인으로서 실격이야. 한민혁 대위는 거의 울상이 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대령님, 제발 이러시면 정말 안 되는데. 서진우 병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물었다. 대위님, 만약 저분이 정말 사령관님이시면 대령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민혁 대위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되긴. 당장 군복 벗는 거지. 아니, 그 정도로 안 끝날 수도 있어. 이 부대 전체가 뒤집어질 거야.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박 대령이 부하들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이번에 신병들 보급품도 내가 얼마나 아꼈는지 알아? 대충 질 낮은 걸로 납품받고 장부상으로는 최고급으로 처리했지. 그래 봐야 어차피 훈련소에서 구르다 보면 다 똑같아. 이 돈으로 우리 간부들 회식이나 한번 거하게 해야지. 포항 최고의 횟집으로 예약해놔라. 그의 말에 부하 장교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박수를 치며 웃어댔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강채린 사령관의 귀에 닿는 순간 혐오스러운 비명처럼 들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채린 사령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여군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보급 비리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패의 썩은 내음이 그녀의 후각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정미숙 여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체리나, 이건 서비스야. 그녀는 강채린 사령관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다. 너 정말 감찰 나온 거구나? 강채린 사령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군 차별 관련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이 부대에서요. 정미숙 여사는 박 대령을 힐끔 쳐다봤다. 저 인간 때문이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정미숙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 옛날 생각 안 나? 내가 소위 때. 강채린 사령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가끔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녀가 해병대 최초의 여군 소위로 임관했던 시절이었다. 훈련 성적은 누구보다 우수했고 열정은 하늘을 찔렀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다. 여자가 뭘 안다고? 계집애가 무슨 장교냐? 는 비아냥과 노골적인 무시가 매일같이 그녀를 핥히었다. 한 번은 야간 독도법 훈련에서 일부러 다른 조원들이 그녀를 따돌리고 가버린 적도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포항 앞바다의 산속을 헤매던 그 밤의 공포와 외로움은 아직도 생생했다. 그때 내가 너를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나도 내 코가 석자라. 정미숙 여사는 미안한 듯 말끝을 흐렸다. 강채린 사령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배님. 선배님이 옆에 있어 주셨던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때는 신고할 곳도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늘 같은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강채린 사령관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점호를 준비하는 병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그 속에는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당당해진 여군들의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요. 정미숙 여사는 미소 지었다. 너는 정말 강해졌구나, 체리나. 강해진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여군 부사관 몇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낮에 박 대령의 비리를 증언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식당 구석에 앉은 강채린 사령관을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그녀에게 다가왔다. 가장 선임으로 보이는 중사가 대표로 경례를 올렸다. 사령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강채린 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경례를 받았다. 내가 한 일은 없소. 여러분이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용기를 내준 것이오. 한 하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사령관님 덕분에 저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강채린 사령관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원래 할 수 있었소.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이제 그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시오. 여군 부사관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 허리를 숙여 다시 한번 예를 표하고는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짧은 만남 속에는 수많은 말보다 더 진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강채린 사령관은 시계를 보았다.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정미숙 여사가 식당 문 앞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채린아, 자주 들러. 이제는 내가 밥 든든하게 챙겨줄게. 네, 선배님. 꼭 그러겠습니다. 강채린 사령관이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차가 천천히 부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김도훈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령관님,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강채린 사령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좋군. 오늘 하루가 참으로 의미 있었어. 사령관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다. 그저 내 후배들이 나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차는 오늘 아침 그녀가 아줌마 소리를 들으며 쫓겨났던 바로 그 정문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어둠이 내린 부대 위로 흑룡 부대의 부대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그 깃발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듯 보였다. 강채린 사령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해병대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포항의 밤하늘 아래 흑룡 부대는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오후 2시 쨍쨍한 햇볕이 포항 흑룡 부대 훈련장의 흙먼지를 뜨겁게 데우고 있었다. 오전의 긴장감은 채 가시지 않았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신병들은 잠시의 휴식도 없이 군장 검사를 받고 있었다. 검사를 지휘하는 것은 물론 박성진 대령이었다. 오전 내내 겪었던 굴욕감에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신병들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의 매서운 눈이 신병들의 군장을 하나하나 훑으며 지나갔다. 마치 먹잇감을 찾는 굶주린 맹수와도 같았다. 사소한 흠이라도 발견되면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함을 질러댔다. 이게 군장이야? 소품 가방이야? 정신 안 차려. 결속 상태 불량. 다시 해. 한 신병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군장을 제대로 매지 못하자 박 대령은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오전에 강채린 사령관의 조언으로 자세를 교정했던 이준호 이병이었다. 박 대령은 마치 이준호 이병에게서 오전의 수치심을 보상받으려는 듯 더욱 악랄하게 그를 몰아붙였다. 이 자식아, 군장 하나 제대로 못 매. 이런 정신 상태로 전쟁 나면 어쩔 건데. 내 놈 하나 때문에 분대원 전체가 몰살당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질책을 넘어선 개인적인 증오가 실려 있었다. 이준호 이병은 공포에 질려 어깨를 떨었다. 바로 그때 또다시 그 여인 강채린 사령관이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마치 예정된 수순처럼 가장 극적인 순간에 나타났다. 박 대령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또 왔어? 이 아줌마 진짜 할 일이 없나?
스토커야 뭐야? 여기가 무슨 동네 마실 나오는 곳인 줄 알아? 그는 마치 거대한 방해물이라도 만난 것처럼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이 마비된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강채린 사령관은 그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장을 맨 채 쩔쩔매는 이준호 이병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은 무거운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은 박대령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했다. 박대령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좋아. 그럼 어디 아줌마가 한번 매보시지. 그 잘난 실력 한번 보자고. 제대로 목매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하고 말이야. 어때 할 수 있겠어? 주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신병들이 메고 있는 군장은 기본 전투 장비를 모두 포함해 20kg이 훌쩍 넘는 무게였다. 단순한 무게를 넘어 각 장비의 결속과 무게 배분은 숙련된 군인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한민혁 대위가 급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대령님, 저분은 민간인. 박 대령은 그의 말을 잘랐다. 닥쳐. 내가 알아서 해. 민간인이면 민간인답게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어디서 감히 군인들 훈련에 끼어들어. 강채린 사령관은 천천히 이준호 이병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군장을 한번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가볍게 집어들었다. 그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듯한 몸짓이었다. 훈련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진 가운데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군장을 착용했다. 어깨 끈의 위치, 무게 배분을 위한 허리 조임끈, 가슴 고정 버클까지 모든 것이 교범에 나온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의 완벽함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수십 년간 이 일만 해온 장인의 손길처럼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쇠붙이가 찰칵하고 맞물리는 소리가 훈련장의 정적을 깨뜨렸다. 신병들은 입을 떡 벌렸다. 저게 가능해? 낮은 탄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강채린 사령관은 군장을 맨 채 가볍게 몸을 풀더니 그 자리에서 뛰기 시작했다. 50m, 100m, 200m.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자세였다. 20kg의 군장은 마치 그녀의 몸의 일부인 양 조금의 흔들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훈련장을 가로질렀고 그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날렵하고 강인했다. 훈련장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병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경이로운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강채린 사령관은 출발점으로 돌아와 군장을 벗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 한 방울 없었고 숨소리조차 거칠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고 온 사람처럼 평온했다. 박 대령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경악으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말도 안 된다는 듯 중얼거렸다. 저건 군장이 가짜였던 거야. 내용물이 비어 있었을 거라고. 그래, 그게 틀림없어.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 강채린 사령관은 그의 말을 들었다는 듯이 자신이 맸던 군장을 박 대령에게 건넸다. 그럼 대령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박 대령은 자존심 때문에 마지못해 군장을 받아들려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휘청하며 비명을 질렀다. 으악! 왜 이렇게 무거워? 군장은 그의 손에서 떨어져 흙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군장 안에 들어있던 수통과 반합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그의 처참한 모습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신병들은 이제 대놓고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작은 킥킥거림이었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폭소로 번져나갔다.
30년 군 생활의 자부심과 대령이라는 계급장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박대령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강채린 사령관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웃음바다가 된 훈련장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들렸다. 대령님, 군장은 팔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허리와 다리의 힘을 이용해 몸 전체로 지탱해야 합니다.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죠. 해병대 훈련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만. 그 말은 박대령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강채린 사령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폭발했다.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니녀는 해병 몇 기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훈련장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었다.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니년이라는 극단적인 비하 발언과 함께 해병대의 신성불가침한 영역인 기술을 들먹인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다. 한민혁 대위는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다. 네, 대령님. 말씀을 조심하셔야. 비켜. 내가 대령인데 저딴 년한테 가르침을 받아야겠어. 감히 어디서. 박 대령의 고함이 포항의 푸른 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성진 대령의 폭언이 훈련장의 대기를 가르는 순간 부대 입구 쪽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훈련장으로 빠르게 달려왔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의 마지막 배우가 등장하듯 그 타이밍은 절묘했다. 차는 훈련장 한가운데 박 대령과 강채린 사령관 앞에 급정거했다. 타이어가 흙바닥에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모두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김도훈 중위가 내렸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에게서는 평소의 젊은 장교다운 모습 대신 사령관을 보좌하는 수행무관의 냉철하고 단호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강채린 사령관을 발견하고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며 달려왔다. 찾았습니다, 사령관님. 그의 손에는 곱게 접힌 해병대 전투복 상의와 포항의 햇살 아래 유난히 밝게 빛나는 계급장이 들려 있었다. 전투복 어깨 부분에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은빛 별 3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한민혁 대위와 서진우 병장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병대를 호령하는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었다. 별 3개. 중장님, 사령관님. 박성진 대령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뇌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사령관님이라는 호칭, 별 3개의 계급장, 그리고 눈앞의 아줌마. 이 3가지 요소가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켜 혼란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김도훈 중위가 강채린 사령관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말했다. 차 안에 두고 오셔서 가져왔습니다. 갈아입으시겠습니까? 강채린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서 입겠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의 모든 시선을 받으며 입고 있던 흰색 블라우스를 벗었다. 흙먼지 가득한 훈련장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장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행위는 마치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그리고 수행 중위가 건넨 전투복 상의를 입었다. 단추를 하나씩 침착하게 채워나갔다. 그녀의 손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별 3개가 박힌 중장 계급장을 직접 달았다. 은빛 별이 전투복 위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해병대 중장 강채린 사령관이었다. 훈련장의 모든 장병이 숨을 죽였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강채린 사령관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성진 대령을 바라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훈련장 전체를 지배할 만큼 명확하고 날카로웠다. 대령, 아까 나에게 해병 몇 기냐고 물었지? 박 대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채린 사령관의 눈빛은 차가운 강철과도 같았다. 그 눈빛은 그의 오만함과 부패, 그리고 추악한 편견의 심장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해병대 53기다. 참고로 대령은 65기지. 내가 12기수 선배다. 해병대에서 기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과 같은 위계 질서이며 거역할 수 없는 법이었다. 12기수 차이는 아들과 아버지 혹은 그 이상의 격차를 의미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성진 대령의 두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그의 30년 군 생활이, 그의 모든 자부심이 한마디 말과 함께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주변의 모든 장병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필승!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훈련장을 뒤흔들었다. 그들의 경례는 박성진 대령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의 여성 3스타 사령관 강채린 중장을 향한 것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흑룡 부대의 30년 역사를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 그 자체였다. 포항의 하늘 아래 낡고 부패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흙먼지를 걷어내자 훈련장에는 오직 무릎 꿇은 대령과 별처럼 빛나는 계급장을 단 채 그를 내려다보는 여성 사령관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훈련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채린 사령관이 부드럽게 말했다. 모두 편히 서. 하지만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훈련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는 박성진 대령에게 다가가 말했다. 대령, 일어나시오. 박 대령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했다. 사령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갈라져 나왔다. 강채린 사령관은 그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침부터 들고 다녔던 작은 가방에서 소형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대령, 내가 오늘 이 부대에 온 이유를 말해주지. 그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 대령 자신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아니,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여자들은 군대 문화를 몰라. 체력이 약하고 판단력도 떨어져. 이번에 신병들 보급품도 내가 얼마나 아꼈는지 알아? 대충 질 낮은 걸로 납품받고 장부상으로는 최고급으로 처리했지. 니녀는 대체 해병 몇 기인데. 자신이 뱉었던 오만하고 부패한 말들이 하나씩 흘러나올 때마다 박 대령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의 영혼이 발가벗겨져 수백 명의 병사들 앞에 전시되는 듯한 끔찍한 수치심이 그를 덮쳤다. 강채린 사령관은 녹음기를 껐다. 이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대령에게 직접 들은 말이오. 여군 차별과 비하 그리고 명백한 군수품 횡령까지. 변명할 말이 있나? 바로 그때 한민혁 대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사령관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대위. 한민혁 대위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보고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부대 내 여군 편의 시설 개선과 부당한 대우 시정에 관한 보고서를 총 5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박성진 대령님 선에서 묵살되었습니다. 한 대위의 용기 있는 고백은 도화선이 되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진우 병장도 앞으로 나섰다.
여군 부사관님들의 휴가 신청을 1년 넘게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여자는 나약해서 휴가 가면 복귀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채린 사령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1년이라고? 박 대령이 급히 변명하려 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부대 기강을. 강채린 사령관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오해가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그녀는 수행 중위로부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다. 지난 3년간 이 부대의 인사 기록이다. 여군 장병 15명 중 13명이 전출 신청을 했더군. 사유는 모두 부당한 대우와 차별이었다. 박 대령은 땀을 비오듯 쏟아냈다. 강채린 사령관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이 또 있지. 보급 창고 물품 수량이 장부와 현저하게 맞지 않더군. 신병들 전투화가 왜 그리 낡았는지 이제야 알겠다. 한민혁 대위가 다시 나섰다. 그 부분 역시 제가 3차례 보고했으나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 곳곳에서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다른 부사관들과 병사들이 손을 들며 외쳤다. 저도 피해를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채린 사령관은 자신의 수행 중위에게 명령했다. 명령서를 가져오시오. 수행 중위가 서류 한 장을 건네자 강채린 사령관은 훈련장의 모든 장병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낭독했다. 보급대장 대령 박성진. 금일부로 즉각 보직 해임한다. 군기문란, 직권남용, 여군 차별, 보급품 횡령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즉시 군사경찰의 신병을 인계한다. 박 대령은 무너져 내렸다. 사령관님, 제발, 제 30년 군 생활이. 강채린 사령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추상 같은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대령, 내가 오늘 아침 정문에서 쫓겨났을 때 대령은 여자가 뭘 알아라고 했지. 그녀는 훈련장의 모든 장병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가 뭘 아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지.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람이 그 계급장을 만드는 것이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군사경찰 2명이 훈련장으로 들어와 무너져 있는 박성진 대령의 양팔을 붙잡았다. 30년 동안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던 대령 계급장은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낙인이 되어버렸다. 박성진이 끌려나가자 강채린 사령관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모든 장병, 특히 여성 군인들을 향해 말했다. 모두 고개를 드시오. 당당하게 서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여군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흑룡부대에 수십 년간 고여있던 썩은 물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한민혁 대위를 불렀다. 한민혁 대위. 네, 사령관님. 한 대위가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 앞으로 나와 경례했다. 금일부로 한민혁 대위를 보급 부대장 대리로 임명한다. 즉시 보급 창고의 모든 물품을 전수조사하고 비리 내역을 낱낱이 파악하여 보고하라. 할 수 있겠나? 한민혁 대위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예, 사령관님. 명 받들겠습니다. 부패한 지휘관이 사라진 자리에 용기 있는 지휘관이 서는 것. 그것이 강채린 사령관이 보여준 첫 번째 변화였다. 훈련장에 남아있던 장병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선 사람들처럼 멍하니 서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이었고 새로운 해병대를 향한 기대감이었다. 박성진 대령이 군사경찰의 손에 이끌려 사라진 훈련장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선 사람들처럼 장병들은 멍하니 서서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대령의 처참한 몰락, 그리고 별 3개를 단 여성 사령관의 압도적인 등장.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강채린 사령관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드넓은 훈련장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존재감은 흑룡부대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흑룡부대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이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오늘 여러분은 부끄러운 장면을 목격했다. 한 지휘관의 오만과 부패가 어떻게 조직을 병들게 하는지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박성진 대령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불의에 눈감아온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다. 장병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들의 양심을 찔렀다. 하지만 오늘 나는 희망 또한 보았다. 강채린 사령관의 시선이 한민혁 대위에게 향했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지휘관이 있었다. 오랜 시간 억압받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군인들이 있었다. 그녀는 훈련장의 모든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해병대는 가장 강한 군대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완력이나 고함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우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며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에서 나온다. 성별, 계급, 출신은 그 사람의 능력을 재는 척도가 될 수 없다. 오직 애국심과 실력 그리고 명예만이 진정한 해병의 자격이다. 연설이 끝나자 훈련장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박수 소리는 이내 거대한 함성이 되어 훈련장 전체를 뒤덮었다. 수십 년간 묵인되어 왔던 부조리가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억눌렸던 자들의 해방의 외침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환호였다. 강채린 사령관은 단상에서 내려와 곧장 부대 본부로 향했다. 회의실에서는 사단장인 이진우 소장이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채린 사령관이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다. 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관할 부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채린 사령관은 그의 사과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소장, 몰랐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지휘관이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는 것은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이다. 이진우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해병대 내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고 삼성 장군이라 할지라도 여성인 강채린 사령관의 직설적인 질책에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채린 사령관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앞으로 이 부대에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첫째, 여군 편의 시설 및 숙소 즉시 개선. 둘째, 모든 인사평가에서 성별과 관련된 차별적 요소 완전 배제. 셋째, 차별 신고 시스템 투명화 및 전담 상담관 배치. 이상 즉시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시오. 이진우 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강채린 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소장,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해병대 전체에 만연한 썩은 부위를 도려낼 것이오. 그날 오후 박성진 대령의 보직 해임과 구속 수사 소식은 부대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장병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특히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 했던 여군들의 얼굴에는 마침내 되찾은 웃음꽃이 피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의 분위기는 낮과는 완전히 달랐다. 억압적이고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조심스러운 활기와 안도감이 채우고 있었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봤냐? 사령관님 포스 장난 아니더라. 대령이 무릎 꿇는데. 와, 진짜 영화 같았어. 이제 우리 부대도 좀 달라지겠지? 한민혁 대위는 보급 부대장 대리로서 부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부하들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보급 창고 전수 조사를 시작한다. 먼지 하나까지 전부 다 확인할 거다. 밤을 새워서라도 끝낸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부하들의 대답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힘과 신뢰가 실려 있었다. 썩은 고름이 터져나온 자리에 비로소 새살이 돋아날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포항의 밤은 깊어갔지만 흥룡 부대의 새로운 아침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훈련장의 흙먼지가 차분히 가라앉을 무렵 강채린 사령관은 다시 부대 식당을 찾았다. 요란했던 하루가 지나간 식당은 저녁 식사를 하는 병사들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공기 속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거친 자리에 찾아온 안도감과 변화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감이었다. 강채린 사령관은 낮과 마찬가지로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식당 사장 정미숙 여사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들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채린아, 오늘 고생 많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대견함이 뒤섞여 있었다. 강채린 사령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선배님. 정미숙 여사는 강채린 사령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주름진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너, 아직도 25년 전 그 일 생각나지? 강채린 사령관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다. 가끔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녀가 해병대 최초의 여군 소위로 임관했던 시절이었다. 훈련 성적은 누구보다 우수했고 열정은 하늘을 찔렀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다. 여자가 뭘 안다고? 계집애가 무슨 장교냐? 는 비아냥과 노골적인 무시가 매일같이 그녀를 핥히었다. 한 번은 야간 독도법 훈련에서 일부러 다른 조원들이 그녀를 따돌리고 가버린 적도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포항의 산속을 헤매던 그 밤의 공포와 외로움은 아직도 생생했다. 나침반 하나와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밤새도록 산길을 걸었다. 굶주림과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전우에게 버려졌다는 배신감과 철저한 고독감이었다. 동이 틀 무렵 탈진 상태로 부대에 복귀했을 때 그녀를 기다린 것은 걱정이 아니라 조롱 섞인 비웃음뿐이었다. 거봐, 여자는 안 된다니까. 그때 내가 너를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나도 내 코가 석자라. 정미숙 여사는 미안한 듯 말끝을 흐렸다. 강채린 사령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배님. 선배님이 옆에 있어 주셨던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때는 신고할 곳도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 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서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다시는 내 후배들은 이런 외로움과 부당함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더 강해져서 이 썩어빠진 벽을 부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날 밤의 차가운 달빛처럼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오늘이 바로 그날 밤의 맹세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정미숙 여사는 알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여군 부사관 몇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낮에 박 대령의 비리를 증언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식당 구석에 앉은 강채린 사령관을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그녀에게 다가왔다.
가장 선임으로 보이는 중사가 대표로 경례를 올렸다. 사령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강채린 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경례를 받았다. 내가 한 일은 없소. 여러분이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용기를 내준 것이오. 한 하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사령관님 덕분에 저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강채린 사령관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원래 할 수 있었소.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이제 그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시오. 여군 부사관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 허리를 숙여 다시 한번 예를 표하고는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짧은 만남 속에는 수많은 말보다 더 진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여군 생활관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동안 박 대령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던 휴가 계획을 세우고 부당하게 반려되었던 교육훈련 신청서를 다시 작성했다. 한쪽에서는 낡은 시설을 보수해달라는 건의서를 함께 작성하고 있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강채린 사령관은 그 모든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조용히 흥룡부대를 떠났다. 그녀의 차는 오늘 아침 아줌마 소리를 들으며 쫓겨났던 바로 그 정문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어둠이 내린 부대 위로 흥룡부대의 부대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그 깃발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듯 보였다. 강채린 사령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해병대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한 달 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본부의 징계위원회실. 박성진 전 대령은 민간인 복장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권위의 무게는 온데간데 없었고 초라하고 늙은 한 남자의 공허한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증인석에는 한민혁 대위가 늠름한 모습으로 앉았다. 그는 더 이상 박 전 대령의 위세에 눌려 눈치를 보던 나약한 장교가 아니었다. 박성진 전 대령은 상습적으로 여군 장병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으며 정당한 인사고과 평가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진급에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또한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장부와 다른 저품질의 물품을 납품받고 차액을 횡령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그의 증언은 막힘이 없었고 그가 제출한 자료들은 박 전 대령의 죄를 낱낱이 증명하고 있었다. 이어서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여군 부사관들이 증인석에 섰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강렬했다. 임신을 보고하자 군인이 애를 가지려면 군복 벗을 각오를 하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정당한 휴가 신청이 여자는 정신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반려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강요된 성희롱과 모욕적인 발언들. 억눌려왔던 진실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징계위원회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최종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박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의 30년 군 생활은 거짓과 오만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고 이제 진실이라는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징계위원장의 판결은 단호했다. 피고 박성진 전 해병대 대령. 군인 복무규율 위반, 직권 남용,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군형법상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됨. 이에 군인사법에 의거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또한 군인 연금의 30%를 삭감하며 재직 중 수여받은 모든 훈장 및 포장을 박탈한다. 불명예 전역.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이었다. 박성진은 그 자리에 쓰러져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징계위원회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강채린 사령관의 지시로 감찰 과정의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었고 별셋 여장군, 부대 비리 뿌리 뽑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군의 자정 능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여론의 압박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저항도 거셌다. 해병대 내부의 일부 원로 장성들은 강채린 사령관의 방식이 해병대의 전통과 기강을 무너뜨린다며 비난했고 그녀가 너무 많은 적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강채린 사령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해병대사령관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말했다. 사령관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아픔 없이는 새살이 돋아날 수 없습니다. 지금 해병대에 필요한 것은 낡은 전통이 아니라 새로운 명예입니다. 결국 그녀의 뜻은 관철되었다. 해병대사령관은 그녀를 해병대 조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녀에게 흥룡부대를 넘어 해병대 전체를 감찰하고 개혁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강채린 중장은 대한민국 전체 지도가 펼쳐진 해병대사령부 작전상황실에 섰다. 벽면에는 포항, 김포, 백령도, 연평도 등 전국의 해병대 부대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포항의 흥룡부대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지도 위에 표시된 부대들을 하나씩 응시하며 조용히 결의를 다졌다. 낡고 부패한 관행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명예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해병대를 만들겠다. 그 길고 험난한 싸움의 첫걸음을 그녀는 이제 막 내디딘 것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한번 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한 조직의 심장부에 뿌리내린 낡고 부패한 관행을 도려내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포항의 흥룡부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오늘 부대는 4단급 연합전술훈련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훈련장의 흙먼지는 여전했지만 그 속을 뛰어다니는 장병들의 눈빛과 함성은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알파 분대 일시 방향 고지 점령, 브라보 분대 어모 사격 실시. 소령으로 진급한 한민혁이 지휘 차량 위에서 쌍안경으로 전장을 살피며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1년 전 대령의 위세에 눌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나약한 대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제 흥룡부대의 보급과 군수를 책임지는 유능한 지휘관이자 강채린 사령관이 일으킨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성장해 있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맹렬한 기세로 고지를 향해 돌격하는 알파 분대가 있었다. 분대를 이끄는 것은 이지은 중사였다. 그녀는 1년 전 징계위원회 증인석에 서서 박성진 대령의 만행을 고발했던 바로 그 여군 부사관이었다. 1조 좌측으로 우회, 2조 나를 따르라. 적 화기 진지 제압 후 고지 확보한다. 돌격.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고 분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분대원 중에는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부터 10년차 베테랑 하사까지 성별과 계급이 다양했지만 그 누구도 분대장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이지은 중사의 탁월한 전술적 판단과 리더십을 믿고 따를 뿐이었다.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민혁 소령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강채린 사령관이 해병대 조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해병대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그녀의 개혁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가장 먼저 그녀는 해병대 내 모든 부대의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지휘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훈련 성과와 실무 능력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공정한 인사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성별, 출신, 학연이 아니라 오직 실력만이 진급과 보직의 기준이 되었다. 또한 해병대 내 모든 성차별 및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레드 휘슬레드 위설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령관 직속으로 운영되는 이 익명의 신고 채널은 기존의 부대 내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수십 년간 묵인되었던 부조리들이 이 채널을 통해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강채린 사령관은 그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했다. 물론 저항은 거셌다. 해병대의 전통과 기강을 운운하며 그녀의 개혁을 비난하는 원로 장성들의 압박이 끊이지 않았다. 여자가 사령관이 되더니 해병대 정신이 다 무너졌다는 식의 익명의 투서와 험담이 난무했다. 일부 지휘관들은 그녀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지연시키며 소극적인 반란을 꾀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채린 사령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백령도에서 연평도, 김포에서 제주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해병대 부대를 직접 방문했다. 그녀는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 전에 병사 식당에서 사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생활관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녀의 진심은 얼어붙었던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변화의 바람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해병대 전체를 휩쓸기 시작했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장병들이 철수 준비를 하는 저녁 무렵 강채린 사령관이 예고 없이 흥룡 부대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지휘부를 거치지 않고 곧장 훈련장 근처의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땀 흘리는 장병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지은 중사가 분대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모습, 한민혁 소령이 부하들과 격에 없이 웃으며 장비를 챙기는 모습, 그리고 남군과 여군이 서로의 전투복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며 전우회를 나누는 모습. 그녀가 꿈꿨던 새로운 해병대의 모습이 바로 저기에 있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조용히 뜨거워졌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그녀는 다시 부대 식당을 찾았다. 정미숙 여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머, 채린아. 말도 없이 왔네. 정미숙 여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손을 잡았다. 선배님, 밥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정미숙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요즘 부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넘쳐. 예전처럼 기죽어 있는 애들이 없어. 다들 자기가 해병이라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게 느껴져. 식사를 마친 강채린 사령관은 식당을 나와 천천히 훈련장으로 걸어갔다. 1년 전 박성진 대령이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 그녀는 그곳에 서서 포항의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맞았다. 그녀의 뇌리에 25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산속을 헤매던 젊은 날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 느꼈던 절망적인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했던 피 맺힌 맹세. 보았니? 우리가 해냈어. 이제 다시는 우리의 후배들이 그 밤의 나처럼 홀로 어둠 속에 버려지는 일은 없을 거야.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라기보다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마친 순례자의 평온한 미소와도 같았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병대라는 거대한 조직에 남아있는 낡은 관행의 뿌리는 여전히 깊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민혁 소령과 이지은 중사처럼 그녀가 뿌린 변화의 씨앗은 이미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싹을 틔우고 새로운 세대의 강인한 해병들로 자라나고 있었다. 강채린 사령관은 어둠이 내린 훈련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밝힌 불꽃은 이제 그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모두의 염원이 담긴 거대한 횃불이 되어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며 더 밝고 강한 빛으로 타오를 것이었다. 더 정의롭고 더 명예로운 해병대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면서